2월 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강추위에 눈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서울만 해도 8cm나 온다고 하는데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언제나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취재 편의점에서 첫 번째 모실 손님은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모셨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TBS에서 TV 프로그램 진행할 때 모시고 그리고 처음. 근데 저는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텔레비전 칼럼. 아마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교수님 김누리 교수님이다 이제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다들 신산스러운 가운데 연말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교수님 지난 두 달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돌아봐서요. 돌아봤더니 대체로 세 개 단어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황당. 두 번째는 충격. 세 번째는 경악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3일 너무 황당했죠. 그건 충격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기차 안에서 그 비상계엄이란 단어를 이렇게 그 기차 TV 있잖아요. 거기 떠오른 걸 보고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나 황당했고요. 충격도 아니죠 사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황당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이었고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이후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보이는 행태가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 국무총리, 장관, 그 다음에 언론인들, 그 다음에 특히 법조계에 그 서식하는 아주 이상한 무리의 인간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토해내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가능한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악한 것은 그 법원을 습격한 사건이죠. 119. 이것은 사실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독재 시대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80년, 광복이 8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국가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국가에 대한 공격이다. 국가에 대한 공격이죠. 법치국가라고 하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어떤 보루 같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체로 황당, 그다음에 충격, 그다음에 경악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그런데 그날 텔레비전 뉴스로 비상계엄이라는 글자가 딱 떴을 때 사실 그 전에 민주당에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있다 막 그럴다 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일축했었는데 그게 사실이 되고 보니까 저도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국회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모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나오셨습니다. 당일 저도 국회 앞에 있다가 국회 안에 로텐더홀로 들어갔었는데요. 그 시민들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 역사에서 45년 전에 비상계엄이 있었고 교수님도 계엄을 겪은 세대시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비상계엄이 떨어졌어요. 79년.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제가 정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리는 계엄으로 시작해서 계엄으로 끝나는 세대구나. 그런 말을 해서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45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그래도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79학번이 또 한 명 생각이 나는데요. 윤석열. 그렇죠. 내란숙의 윤석열. 윤석열과 대학 동기죠, 사실은. 같은 학교 다니셨죠.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조금 예사롭지 않잖아요. 외모 자체도 키도 좀 크고. 그러니까 늘 가다가 보았던 기억이 있고요. 아, 눈에 띄는 한 사람. 눈에 띄는 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제 친구들이 법대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종종 들었죠. 79년에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화제의 중심은 아니었고요.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고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 그때도 그렇죠.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79년부터 45년을 내리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그것도 대단한 재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늘 술이 따라다니고 극우 유튜브 중독이다. 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독특한 캐릭터가 20살의 윤석열에서부터 그게 보였었군요. 학생 시절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 쟤는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이런. 저는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직접 이제 경험한 건 아니니까요. 들은 얘기니까. 어쨌든 그 선생님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이런 친구가 있는데 엄청나게 술을 먹고 다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뭐 많이 했다 이런 건 과장이고요. 그냥 뭐 좀 특이한 애가 있다 정도였죠. 그렇군요. 이렇게 주목받는 친구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 지금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자리에 그렇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실행한 범죄자가 된 건데요.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6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을 향해서 화를 내고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형이 있구나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칼럼에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제가 평생을 문학 선생이니까 언어를 다루는 게 제 주업인데요. 언어의 한계를 느낀다 그랬어요. 도저히 이 인간을 포착할 수 있는 언어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는 삼비형 인간이구나 이렇게 세 가지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비루하다는 말은 너절하고 더럽다는 뜻이죠. 이 세 가지 속성을 모두 갖춘 그런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단어에 방점이 콱 찍히는 느낌을 좀 받는 이유는 그렇죠. 그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곽종근 사령관이 당일 이제 국회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한겨레 기자가 찾아보니까 인원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자기 연설문에서.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걸 자세히 그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맛이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무슨 굳이 그렇게 따진다는 하나하나. 게 사실은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유형의 인간이고요. 특히 법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대체로 저런 유형의 인간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한 국가가 지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법을 또 법 지식을 활용해서 저런 식으로 철저하게 사익 또 자신의 권리만을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인간이 윤석열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따져봐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윤석열의 등장이 우연은 아니다. 예. 예,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칼럼 제목이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 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꾸 예. 문제는 윤석열만이 아니다. 자꾸 만을 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윤석열을 그렇다고 예.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윤석열을 저는 하나의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상징.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회의 네. 저는 그 글에는 그렇게 썼는데요. 한국 사회의 모든 부정적 속성의 앙상블이다. 아. 앙상블이란 말이 총화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전부 다 모여 있는 예. 그러한 상징이다.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을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치 영역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네.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아닙니까? 네. 이건 무슨 제가 어디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다. 그냥 제왕이지. 제왕이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왔죠. 네. 그런 영역이 있고요. 경제 영역에서는 지금 이 신자유주의, 이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엄청나게 지금 왜곡된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훨씬 더 신자유주의 모순을 치유하기는커녕 훨씬 더 악화시킨 그러한 인물이고요. 네.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가 없어요. 오히려 불평등 구조를 아주 가장 나쁜 방식으로 심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서서히 권위주의 문화에서 탈피하는 네. 그러한 과정에 있었잖아요. 네. 이것을 완전히 과거의 권위주의 문화로 다시 돌려놓은 이러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하나를 어떤 방식으로 엄단한다고 해서 네. 한국 사회 문제가 결코 해결된다고 생각 안 해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네. 가장 엄한 방식의 처벌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윤석열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어디다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윤석열의 비극은 전두환의 자연사에서 비롯됐다. 아. 전두환이란 자를 자연사시킨 것, 이것이 사실은 한국 역사에 너무나 큰 후과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자연사할 수 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엄격하게 전두환이를 처벌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죠. 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의 후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네. 엄격한 예.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나 윤석열을 처벌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키우고 윤석열이란 자를 권력의 정점으로 올린 한국 사회의 왜곡된 구조, 그거는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을 예. 사실은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아요. 네. 예, 지금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네. 이렇게 강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 예. 이건 놀라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요새 무슨 그 탈진실 시대다, 예, 뭐 진실이 예. 중요하지 않다, 예. 뭐 트럼프를 봐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트황이 윤칼을 구해낼 거다, 뭐 이런 그 극우들이 예. 이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런 예. 상황인데요. 일단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의 최고의 형벌, 사형.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사형시켜야 그렇죠. 된다. 예, 예, 예. 국민 앞에 상징으로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사실은 계엄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네. 그 말을 체감하지 잘 못해요. 근데 독일 말로 하면 네. 계엄이란 말은 분명한 거예요. 크릭스레이트입니다. 크릭이라는 게 워예요. 워. 전쟁. 전쟁권 혹은 예. 전쟁법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모든 민주적 질서를 정지시키고 그렇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 군사 지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범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실실 웃으면서 저 증언하는 것 자체가 그 장면 자체가 네. 저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아마도 사실은 그 당시에 조금만 빨리 움직여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에서 이것을 표결을 거쳐가지고 해제하지 않았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저 과천의 그 B1, B1 벙커 예. 거기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예. 이렇게 예.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식인도 당연히 당연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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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은 예.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날 그 용감한 시민들 또 네. 국회 보좌관들 그들의 용기에 의해서 이것이 좌절되지 않았다면 또 국회의원들 네. 빨리 움직인 그분들이 큰 일을 해낸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 저는 예. 80년 광주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리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그러한 일을 벌이고 나서 지금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예. 국민들 앞에서 하는 태도를 보고 도저히 어떻게 저런 인간이 가능할까? 저런 유형의 인간은 인류사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사실은. 예. 히틀러보다 더하다. 히틀러보다 더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차원이 다른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저런 유형의 독특성 예. 예. 어떻게 저런 식으로까지 예.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고 예. 자기가 거느리던 예. 부하들을 저런 식으로 끊임없이 예. 위험으로 내몰고 자기는 빠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런 류의 인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병든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병리성의 총화가 아닌가.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병리성의 총화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 이제 여쭤봐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이게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부터 기인한 거다. 그렇죠. 예, 말씀을 예. 좀 주셨습니다. 그 전두환.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요. 네, 예.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라는 걸 우선 아셔야 돼요. 네. 근대 국가 중에서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겪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쭉 한번 예.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세기에 우리가 네. 겪은 일들을 식민의 역사를 겪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이 됐지만 예. 바로 전쟁이 났죠. 분단이 됐죠. 예, 분단. 네. 그 다음에 이 분단은 냉전의 결과였죠. 예. 이 냉전이 격화되면서 결국은 내전이 벌어졌어요. 예. 예, 전쟁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32년 동안 육군 소장들이 나와가지고 총 들고 국민들을 협박해 가면서 예. 예, 지배했던 이런 야만의 국가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예.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네. 독재의 역사. 예. 보통 나라는 이 중에 한두 개 겪어요. 하나도 안 겪은 나라도 있고요. 예. 네? 우리는 이 5개를 싹 전부 다. 싸그리 예. 겪은 나라 이런 나라 없어요. 전 세계. 전 세계에 없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예. 이러한 비극을 겪어도 예. 이 정도의 민주주의와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네.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예. 한국 사회는 우리가 이룬 성취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늘 냄새가 나요. 냄새가. 냄새. 보이진 않지만 네. 저는 그것을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풍기는 악취라고 봐요. 예. 한 번도 청산된 역사가 없어요. 식민의 역사 청산됐나요? 아닙니다. 정말 이건 뭐 대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당시에 재헌의회에서 했던 아주 치명적인 실패. 이것이 그 이후에 과거 청산이 계속 연이어 되지 않는 하나의 출발점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다시 말하면 분단이 남긴 여러 가지 비극들, 또 냉전이 남긴 비극들, 그 다음에 특히 한국전, 한국전쟁 네. 과정에서의 일들, 그 다음에 독재 시대가 남긴 비극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역사가 청산된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의 과거 청산의 사례들, 네. 독일이나 우리 독일이 이제 과거 청산할 때 많이 이야기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이 많이 비교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싹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경우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과거 청산이 되지 않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과거 청산의 많은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냐? 저는 학문의 과거 청산이라고 봐요. 학문. 예. 네. 학문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론, 그 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일종의 학문은 정의 권력이에요. 네. Definitions power. Definitions power. 정의 권력이에요. 그 학문이 한 번도 청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68 혁명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의 과거 청산이다. 이렇게 해서 대학 안에서 그 학문의 과거 청산이 이루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정의 권력이 정의롭게 쓴 거예요. definition이란 정의가 justice를 세운 거예요. 정의 권력이 정의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정의 권력이 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야말로 친일의 유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대학의 정의로운 기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취약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지 못하는 근원적인 그런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한국 사회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그렇게 생각이 보고 좀 있습니다. 듭니다. 그런데 늘 우리 역사에서 보면 무슨 이제 그 남아공 만델라 사례를 들면서 진실과 화해, 그렇죠. 호혜, 포용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윤석열 씨고 표현하면 처단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포용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협력해라 끊임없이 그런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게 또 학문의 영역 지식인들의 요구 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뒤틀려 왔던 거 아닌가요? 저는 어쨌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진실이 담보돼야 되는 거죠. 그 진실에 대한 분명한 그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화해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문제의 바탕에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퇴행성이에요. 퇴행성.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상에 유일한 지구상에 없어요. 시대착오적인 나라. 그럼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완전히 다 지나간 시대를 붙잡고 아직도 그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유령과 싸우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윤석열의 성명에서도 나오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니 무슨 반국가 세력이니 아직도 반공이라고 하는 것. 종북 좌파. 종북 좌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가 공산주의예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못해요. 중국, 뭐 북한 이런 데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나라들도 제가 지금 보기에는 공산주의 아니에요.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상 다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중국만 하더라도 돈 있어야 잘 산다. 선부론 이런 얘기 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한 3년 전에 베이징 대학에서 학술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이징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이제 독일어로 했으니까 소циализмус 히네주쇼 프레궁 이런 표현을 써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맞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자기 국가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예요. 중국인들이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런 말을 일종의 정치 프로파간다인데 일반 대중을 향해서 하는 건 좋다. 그것은 그 나라 일이니까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제 학술 대회에서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은 외국 학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중국이 무슨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회냐, 예. 카피탈리스무스 네. 히네주셔 프레공. 예. 중국 특색 자본주의 사회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자본주의가 예.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 번성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디에 있냐. 예. 말은 좀 똑바로 해라. 그랬더니 중국 베이징대 교수들이 다 입 막고 웃어요. 전부 다. 자기들도 자기들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네. 예.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예. 말은 못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저게 무슨 공산주의 사회예요. 독재국. 예, 러시아는 저는 이제 그걸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푸틴을 정점으로 한 예. 과거의 예. KGB 세력들이 예,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득을 취하면서 새로운 자본가로 등극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올리가르키라고 하죠. 예. 그 대장이 푸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 서방에서는 대체로 마피아 자본주의다. 보통 예.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기다 가도 옛날식의 그런 관행들을 아직도 붙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예. 김정은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 중국 예. 혹은 베트남 모델을 연구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우리는 언제 예. 저런 식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예. 김정은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트럼프 집권기 앞으로 4년이죠. 네.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예.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럴 가능성이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한번 예. 지켜보세요. 예. 이제 한반도도 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계 유일의 단일 체제 속에서 네.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북한 김정은도 예. 평양의 윤석열 정권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보냈을 때 대응하지 않았던 게 민생을 살피느라 그랬다는 네. 거예요. 북한 전문 기자들이 전해주는 바에 그렇죠. 따르면.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직도 종북, 좌파, 네. 반공 이런 걸 외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큰 거대 예.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조차도 예. 아직도 그 예. 낡아빠진 그렇습니다. 그러한 색깔론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한심하고요. 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퇴행적인 국가가 있을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적 실체에 대해서 유령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정권을 유지한다? 정말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사랑제일교회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예. 그 태극기와 성족이 예. 뭐 때때로 이스라엘기도 꽂고 사람들을 예. 동원해서 예. 사실상 법원 폭동의 배후로 의심받고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세력이 국민의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예. 올라가서 연단에 가서 연설하고 뭐 예컨대 뭐 도장을 받는 그래서 자신들의 차기의 뭐 당권을 쥐거나 대권에 출마하는데 그 사람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이게 너무 그냥 뻔히 눈에 보이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끊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치 깡패 용팔이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에는 정광훈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하여간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예. 보지는 않고요. 예. 저는 그것은 제가 보기엔 좀 피상적인 분석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예, 지금 한국 사회를 볼 때는 지금 정광훈이나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세력 그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예. 전혀 아니고요. 예. 그들은 한국 사회에 저는 변인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네. 네, 더 근본적인 것은 한국 사회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수님 우리 다 예.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대단히 비정상이고요. 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정상성의 병리성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
pathology of normality. 사회학에서 사회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한국 사회가 딱 맞는 말이에요. 정상성의 병리성이란 말은 사실은 그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병들어 있는 사회에서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살아 1등을 해. 그런 애들은 정상인가요? 병든 자인가요? 그렇죠. 병든 자죠. 예. 그게 이제 정상성의 병리성이라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세 가지 그러한 그 감각이라고 할까요? 제 마음속에서 떠오른 그런 반응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황당하다. 그다음에 충격적이다. 그다음에 경악스러워. 경악이라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인간이 가능할까? 그걸 한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저것은 한국 사회의 특정 유형의 병리성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난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의 행태 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저런 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만큼 굴러왔을까 경이롭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법원 습격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파시즘에서 왔다고 봐요. 파시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봄에 마지막 연구 학기로 함부르크 대학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와서요.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파시즘이란 말의 부활이에요. 일종의 르네상스예요. 지금 전 세계가 독일만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파시즘입니다. 이건 아마 트럼프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의 윤석열도 당연히 그 부류에 지금 들어가고요. 일종의 파시스트적 정치 행태들의 복귀, 부활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파시즘에 관련된 서적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걸 많이 사왔어요. 지금 한국에서 바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 아니다. 한국 사회는 전기 파시즘 사회에서 후기 파시즘 사회로 이행한 사회다. 지금 한국 사회는 후기 파시즘 사회다. 전기 파시즘 사회는 제도로서의 파시즘이에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때려부시고 총을 들고 결국은 축성해 놓은 독재 체제. 이것은 우리가 청산했어요. 지금 박정희 소장, 전두환 소장, 노태우 소장, 이 파시스트들이죠. 군사 파시즘을 만들어낸 이들은 지금 다 무덤에 누워 있어요. 이제 얘들은 끝났어요. 그런데 얘들이 32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태도로서의 파시즘. 이것이 과연 사라졌는가? 저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면의 파시즘, 일상의 파시즘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요번에 윤석열이라는 자를 좀 만든 거예요. 윤석열은 아주 전형적인 파시스트죠. 윤석열의 심리 상태를 제가 100% 알 것 같아요. 윤석열과 제가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윤석열은 저와 다른 건 군대를 안 갔다는 거. 저는 3년 군대 갔다 왔고 그자는 군대도 뺐더라고요. 당시에 그런 관행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의 소위 생애 주기가 저와 비슷했던 거죠. 군대 하나만 빼고. 아마 군대를 갔다 왔으면 지금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예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건 지식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죠. 군대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조직인지. 겪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몸 3년을 그걸 겪었으니까 몸에 각인돼 있어요. 그 공포가. 그 친구는 없죠. 감각적으로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세대는 파시스트적으로 교육된 세대예요. 12년 교육과정 전체가 네. 박정희라고 하는 끔찍한 파시스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완전히 파시스트적으로 주조된 인간들이에요.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벌이는 저러한 행태는 자기가 받은 교육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파시즘이 뭔지 잘 몰라요. 그 독일에다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군사 독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테러와 공포에 의한 지배, 반민주적인 독재적 정치 형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면 무솔리니, 히틀러, 맞습니다. 또 박정희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파시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냥 독재라고 하면 되죠. 왜 파시즘이라고 하겠어요? 파시즘의 가장 결정적인 특성은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전체 구성원을 파시스트로 만든다는 데 있어요. 무서워. 무섭죠? 그게 파시즘이에요. 무솔리니, 히틀러, 박정희 똑같습니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주입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기구가 뭐겠어요? 교육이죠. 교육. 학교.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종교기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군대. 군대. 이런 걸 거치면서 완전히 파시스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당연하죠. 제 안에 당연히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파시스트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파시스트라는 걸 아는 파시스트예요. 저는 그거를 아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8년 동안 독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쟤들과 달리 행동하는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나면 손이 올라가잖아. 어떻게 손이 올라가나. 그걸 낯설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손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폭력이 내 안에 언제 생겨난 거지? 그걸 제가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집에서는 한 번도 저희 집은 일체 이런 게 없는 집이어서 학교와 군대에서 그러한 폭력성이 내세화된 거예요. 제가 제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 교실에 그냥 손바닥 5대부터 때리고 시작하고 그랬던 일상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학교 안에 것이고요. 폭력이.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뉴질랜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보통 17세까지 폭력 장면을 한 번도 못 본 아이들이 대다수래요. 우리는 요새 영화로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때릴 수 있다. 라는 걸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 보세요. 일상적으로 그게 벌어지고 있고요.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깡패 조직이 움직이는 이런 게 1000만 넘는 관객들이 가서 영화가 보는 그렇죠. 이런 나라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폭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한강 문학은 딱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상 뭐겠어요? 폭력, 국가 폭력. 폭력이에요. 폭력. 모든 작품이 폭력을 다루고 있고요. 그 폭력을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시적인 언어로 다룬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국가 폭력,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그렇습니다. 채식주의자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폭력적으로 조직된 사회 없어요. 그게 이제 다 파시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각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 번도 성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8년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내 안에 파시즘의 문양이 새겨져 있구나. 내 심리 속에. 네. 또 내 태도, 제스처 이런 것 속에 파시즘이 스며 있구나. 스며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보통 사회학에서는 그걸 아비투스라는 말 많이 쓰죠. 네. 아비투스. 내 아비투스, 내 성격 구조. 이 안에 파시즘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경계하게 되고 의식적으로 그러면서 조금씩 탈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 경우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파시스트 시절에 배웠던 교육 그대로 하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 몇 개 읽는다고 민주주의자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성격 구조와 아비투스입니다. 이게 파시스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윤석열뿐만 아니고 그 지금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보인 행태들 전형적인 파시스트들의 행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재 체제는 무너뜨렸지만 파시즘 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다.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독일의 경우는 이걸 인식을 해서요. 그래서 70년에 교육 개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목표가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히틀러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독재 체제를 붕괴시킨 거고요. 파시즘 체제는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이 파시즘 이것을 어떻게 해체시키고 이제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건 교육의 문제로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요 정도만 그럼 얘기할게요. 아닙니다. 조금 더 할까요? 그 사실 근본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고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번에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의 결함 이건 너무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진보는 단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이름은 뭐예요? 지금 두 개의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역의 거점을 두고 둘 사이에 들어가 보면 정책 차이도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국민들이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를 거점으로 한 보수정당과 전라도를 거점으로 한 보수정당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의 보수정당은 좀 더 수구적이고 하나의 보수정당은 좀 더 자유주의적이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거기서 국민들이 그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긴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건 제도적인 문제고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시즘 체제를 해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교육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한국 교육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더 파시스트가 된다. 이게 문제예요. 너무 암울합니다. 지금 보세요. 전교 1등들이 하는 행태들 보세요.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서울법대 출신들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자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고 특히 서울법대는 지금 한국 사회 태행의 거점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법대만이 아니에요.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실에서 길러냈다고 하는 전교 1등들 이들의 심성 상태는 90% 이상이 파시스트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교육이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한두 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독일에서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하면서 네. 더 이상 아우슈비츠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걸 목표로 내세웠다 그랬죠. 그 얘기는 지금 제 말로 하면 내면의 파시즘, 일상의 파시즘을 해체시키지 못하는 한 독일 민주주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겠죠. 네. 파시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교육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내세운 구호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였어요. 우리는 경쟁 교육만 하고 있는데 야만 사회다. 야만이다였어요. 예.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중요한 사상가인데요. 그 아도르노의 말이에요. 이것을 일종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경쟁 없는 교육을 하지? 이준석 대표는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예. 정치인들도 시험 보고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젊은 예. 정치인인데. 그래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왜 이것을 교육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로 삼았을까? 그걸 좀 성찰해 봐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은 68 혁명 이후에 결국은 히틀러 파시즘을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을 어떻게 청산해요? 당연히 인적 제도적 청산을 해야 되겠죠. 독일은 그걸 잘 한 편이에요. 지금도 당시에 나치즘에 부역했던 사람들 100살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지금 잡히면 지금도 감옥에 넣어요. 맞습니다. 공소시효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히틀러 시대의 그런 제도들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청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정신적 뿌리. 파시즘을 가능하게 한 정신적 뿌리가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봤나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글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적용되는 다윈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회학자가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학자죠. 소위 소셜 다윈이즘 이렇게 했죠. 이 스펜서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가 히틀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소셜 다윈이즘의 핵심이 뭐겠어요? 다윈의 핵심적인 원리들, 적자 생존, 그러니까요. 자연도태, 약육강식 이러한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핵심 원리가 뭐예요? 첫째, 경쟁. 이 세계를 무한한 경쟁의 지평으로 본다. 두 번째가 뭐예요? 우열. 파시스트들은 항상 두 명만 모여도 우열을 나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지배죠. 지배와 복종 관계가 자연스러운 관계다. 이렇게 봐요.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함께 사는 곳이죠. 우열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지배하나요? 다양성이 지배하죠. 또 지배와 복종 관계가 아니죠. 서로 평등한 인간 사이의 소통과 교류 관계로 보는 거죠. 자, 한국에서 12년 교육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파시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교육을 12년 동안 너무나 잘 받아. 전교 1등을 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압도적 파시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의 근원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을 비롯한 또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 전체가 왜 이런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이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한국 교육 자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육의 문제는 어딘가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경쟁, 우열, 지배. 이게 파시스트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병들어 있다는 거죠. 예. 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윤석열에 대해서 뭐 3월 말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파면 결정이 나면 예. 이제 조기 대선 모드가 되고 예. 흡사 2016년 박근혜 촛불혁명 때처럼 이번에는 응원봉 민주주의로 또 다른 진화를 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 저는 상당한 개혁을 이룰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뭐 언론 개혁, 재벌 개혁, 그다음에 뭐 사법 개혁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야 이제 우리 차원이 다른 민주주의를 할 거야.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예, 그 허탈감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세워지는 새로운 정부는 똑바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때문인지 최근에 보면 여론조사도 딱히 압도적이다라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거냐? 이 근본의 토대와 뿌리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변화해 나갈 거냐? 근데 여전히 이 지배 엘리트는 다 파시스트들이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배 엘리트만 파시스트가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다. 당연하죠. 예, 예. 지금 민주당은 다른가요? 민주당 달라요? 그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아주 중요한 말이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썼는데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스트와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다. 아 무섭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예. 지금 한국 사회에 무섭게 적용되죠. 예. 지금 민주당 다른가요? 근본적으로 봐야 돼요. 예?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당의 정체성, 당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적인가요? 이런 근원적인 데 대해서 정말 냉정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2016년, 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할 무렵에 칼럼에다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 정부는 3기 민주정부 아니다. 2기 참여정부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1기 네. 혁명정부다. 예. 혁명정부의 정체성을 가져라. 맞습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광장에서 요구한 예. 그것이 만들어낸 정부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그걸 했나요? 사회적 진보가 한 발짝이라도 있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수구 보수들에게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사실은 자유주의 보수와 진보 쪽에는 문재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근본적인 혁명적인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러고 뭐 중산층에 무슨 어필을 한다? 이런 태도 자체가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지금 민주당이 가져서는 안 되죠. 문재인한테 배우는 게 있었어야죠.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변화. 어떻게 하면 이런 파시스트들을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한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을 길러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민주당 예. 그 분들이랑 이런 토론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 가서 여러 번 강연했어요. 예, 그 의원들 상대로. 네네. 예,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당명으로 달고 있는 민주주의를 당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정당이다. 네. 그런데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 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 나냐? 어디서 결판 납니까? 어디서 결판? 투표장에서 결판 나요? 천만의 말씀. 예. 교실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교실. 12년 동안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면 예. 민주당은 예. 영구 집권합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그런데 있겠어요. 예. 교실에서 잠재적 파시스트를 길러내고 있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계속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경쟁, 우열, 네. 지배라고 하는 파시스트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동시에 예. 교사들을 정치적 시민권을 복원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예.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예.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오마나. 이건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한국은 예.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은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까지? 네. 물론 예. 굉장한 높은 평가를 받은 나라예요. 예.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교사들은 완전히 정치적 천민 취급을 받아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1963년에 예. 박정희 소장이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민주당이 3번이나 집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원시키지 않고 있어요.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에 관한 한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후진적인 게 지금 한국이에요. 이걸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민주당 아직... 가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 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때 180석 넘었죠? 네. 지금 190석이에요. 지금도 뭐 할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사회를 개혁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자들이. 그리고 적당히 중산층 표를 조금 더 얻어서 집권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집권하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정책이 똑같은데.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예.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교실에 있고요. 네. 교실에서 그런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실이 된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좀 크다고 봐요.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 네. 이것을 복원하는데 민주당이 얼마나 태만하고 꼭 해야 될 일을 안 했는지가 중요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 교실은 네. 파시스트적 교육 원리에 따라서 네. 경쟁, 우열, 지배, 예. 예? 예. 정치적 금치산자가 예. 정치적 미숙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은 정치적 미숙아 취급을 하고요. 교사는 정치적 금치산자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민주주의자가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냉정하게 봐야 돼요. 네. 이제 이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구조, 네. 그것은 한국 교육에 있고요. 이런 파시스트들을 양산하고 있는 한국 교육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위협당할 거예요.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원 습격, 폭동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예. 다음엔 헌재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마치 그 해방 정국에서 있었던 테러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양면이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한국 교육이 잠재적 파시스트들을 길러내고 있다. 네. 그 안에서 가장 네.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전교 1등들 거의 예외 없이 파시스트로 이렇게 구조화됐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대다수의 많은 한국인들이 파시즘에 취약한 선동에 취약한 이러한 대중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일 같은 우리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예. 뭐라 그래서요?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을 해서 예. 교사들도 다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예. 정치 활동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네.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사들이 그러면 학생들을 네. 선동하면 어떻게 해요? 어떡해.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있죠. 예.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몇 가지 독일에선 합의들이 있는데 그걸 보이텔스바흐 합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 첫째는 말하자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가 강압적으로 자기 예. 생각을 강요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은 찬반을 같이 소개해야 된다 이런 네. 원리고요. 예. 세 번째는 아이들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정치 교육을 해야 된다. 요 정도의 사실 상식적인 거지.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데마고겐 페다고기라고 해요. 독일 말로는 네. 데마고그라는 게 선동가죠. 선동가. 예, 선동가 판별 교육이라고 해요. 선동가 판별 교육. 예. 이걸 정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 사람이 선동가인지 그렇죠. 아닌지를 판단할 수 교사가 있는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저 완전 선동가구나. 예.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있도록 그걸 교육을 먼저 해요. 아. 예,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교사에게만 박탈한다는 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안 맞고요. 그 대신 학생들에게 아주 어려서부터 네. 선동과 판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문제는 대중들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선동에 너무 취약한 맞습니다. 심성 구조, 성격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러한 선동과 판별 교육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서 예. 이 두 가지를 앞으로 급히 다음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에 넣어야 된다. 네. 첫 번째 예. 선동과 판별 교육. 네. 두 번째는 미디어 교육이에요. 미디어. 예. 예. 지금 이 선동이 주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루어지죠. 예. 미디어를 스스로 감별하고 어떤 예. 게 선동적 미디어인지를 예.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죠. 이 두 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급하다. 예. 예. 아, 교수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예. 저희가 좀 자주 모셔서 제가 보기에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야 성찰도 하고 혹시 내 안에 파시즘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서울대학교에서 또 강연 있으시다고 예. 들었는데 예. 거기 또 극우들이 예, 하여튼 참 도처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성찰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애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조만간 모셔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